참 예수님, 저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14일 정도 아프리카 지역 전체 선교사, 신부님, 수녀님들 피정 강의해주러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는 인구가 12억에 총 54개 나라가 있죠.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다고만 여기고 황량하다고만 여기는데, 물론 그런 지역이 많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났을 때에 그런 수준으로 사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그분들도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기이한 그러한 사회 현상, 그런 지구촌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현대 문명과 가난과 또 착취와 또 희망이 섞여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약 1,100명, 1,200명 정도의 신부님, 수녀님들이 남아메리카, 또 남동아시아, 그리고 인도, 또 제가 이번에 다녀온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약 한 130분 정도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전 나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요르단, 또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미비아, 앙골라,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길게는 20년까지 선교사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히 이것을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 지금 한국 천주교회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성령의 활동이 왕성한 교회라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아프리카 이번에 한 보름 정도 다니면서 잠비아도 물론 잠깐 들렀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아프리카를 좀 소개를 하고 싶고, 또 소개를 이렇게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이제는 본당에서 맨날 이런 이유로 서로 다투고 저런 이유로 다투고 그러지 마시고, 본당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느님 나라 건설하는데, 아프리카든 남아시아든 동아시아든 남아메리카든 그런 곳으로 우리의 그 선교의 역량을 집중해 준다면 대한민국 한국 천주교회가 하느님 나라 건설에 정말 최천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이번 선교 여행 중에 제가 아주 가슴 깊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담았어요. 하늘에서 아프리카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에서 아프리카가 이런 곳도 있구나, 그런 것을 공감해 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서강대학의 기쁨 나눔 재단의 심유환 유스티노 신부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부님은 난민들하고도 살고 난민을 위해서도 생활하시고, 또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경계, 보도,
국경선에 막 정말 도망 나온 사람들도 난민촌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신 신부님이신데, 특별히 난민을 돕는 프로그램, 또 유엔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예산을 따오는 방법,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코이카든 뭐 기업이든 이렇게 어려운 난민들을 도와주고 싶은, 또 아프리카의 어려운 지역을 의미 있게 도와주고 싶은데, 기업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느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좀 보내줘야지 이 의미 있는 기금이, 돈이 쓰여질지도 방법도 잘 모르고, 그 중심에 계셔갖고 기업이나 국가에서 좋은 예산을 따서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공부하시고 영국에서도 유학하시고 아프리카 난민촌에서 생활을 하신 사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 또 제 이 토요 특강을 듣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도 좀 동참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해줬으면 나도 여기에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심유한 신부님 그 기쁨 나눔 재단 전화번호가 신부님 강의할 때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생태마을에 살고 있는 잠비아도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만은 뭐 저희들은 잠비아라는 한 나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심유한 신부님은 아프리카 전체를, 또 때로는 남미까지도 우리나라 또 이 국가 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이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 일도 국가 일도 또 선교 지역, 또 원래는 선교 지역에서 살고 싶은데 총장님이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정말 지금도 이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신부님 마음은 지금 아프리카에 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가교 역할을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갖고 2주에 걸쳐서 신부님의 강의를 이번에 제 거기 처음으로 토요특강으로 올려드립니다. 많이 참조하시고 밑에 기쁨 나눔 재단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도 특히 개인이 뭐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이런 좋은 재단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하고 비행기 타고 이륙부터 착륙까지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또다시 아프리카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강의를 위해 떠나는 여행입니다. 한국에서 아부다비로, 또 아부다비에서 요한네스버그로, 요한네스버그에서 다시 잠비아 은돌라 공항까지 이렇게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속한 아부다비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분의 1을 지니고 있는 부유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사막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풍부한 석유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분쟁 지역을 제외한 중동 국가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서킷 경기장이기도 하고, 또 어디 자카란다 꽃이 펴 있어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은 요한네스버그 공항에서 또 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이륙 장면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찍은 이유는 우리가 아프리카 또 중동 하면은 막 가난하고
전혀 뭐 문화라는 게 없고 전쟁하고 이런 지역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까지 제 눈으로 본 것도 그렇고, 중동도 분쟁 지역이 뭐 100분의 1 뭐 내외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아프리카도 제가 보기에는 분쟁 지역이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지역이 100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봅니다. 물론 치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죠. 지금 보는 건 노천 탄광입니다. 아프리카는 요한네스버그 이쪽도 보면은 노천 탄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동그랗게 보는 것은 농장입니다. 농장.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중앙 어핏 관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네스버그 공항을 떠나서 짐바브웨를 그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짐바브웨 정도 위치한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지금 아프리카 전체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우기가 시작돼 갖고 비가 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비가 오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잠비아도 이런 게 없었는데 많이 늘었네, 이런 농장이. 하여튼 잠비아가 발전을 해. 발전은 분명히 하는 나라야. 우리 에코카사리아도 저런 식으로 농토를 조성할 겁니다. 우리는 그 주변의 나무를 정말 잘 심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중간중간 까만 부분은 숲입니다. 숲. 숲이 저렇게 잘 보존이 돼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하여튼 나무가 잘 자랍니다. 잠비아 지역이. 그리고 잠비아는 해발 1500m의 고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1500에서 900m 정도의 고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국토가 평지입니다. 70만 평방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보다 7배, 남한보다 7배 나라가 큰데 그 전체가 평지입니다. 잠비아가 그래도 아프리카 중에서는 발전의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으네요, 보니까. 저런 농장이 내가 6년 전, 7년 전에는 없었는데 벌써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숲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제 마음에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서 차콜이라는 숯을 만들어 태워 없애죠. 이거를 목재로 변환시킬 수 있다면 정말 잠비아가 부유한 나라가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농장입니다. 농장. 그래서 중앙 버핏 관계 시스템 워터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제공하는 농장을 보고 있습니다. 잠비아에 정말 이런 게 8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농장을 많이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농토들도 반듯반듯하게 정돈된 모습을 하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 시설이 잘 된 농장에 우리는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착륙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해외 선교 담당 주교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앞에 보이는 하얀 이렇게 평평한데 흙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은돌라 국제공항인데 2022년경에 새 국제공항이 우리 쪽으로 옵니다. 원래는 1시간 반 거리에 우리 카사리아가 있는데 30분 지역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2022년에 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은돌라라는 잠비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의 전경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저게 중국 사람들이 져준 체육관이야. 저게 축구 경기장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저거 져주고 다 뺏어가죠. 구리 그리고 금, 석유, 도로 나갔고 통행료 받아가고 제스코라고 전기회사 인수해갖고 전기 팔아먹고 방송국까지도 접수를 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에서는 강물이 흐르는 걸 못 보는데 여기서는 잠비아에서는 강이 흐르는 걸 군데군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져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렇게 호수도 있고. 이제 24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이제 착륙하기 직전입니다. 드디어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24시간 열차. 주교님은 계속 남수단은 국제비행장도 비포장인데 여기는 포장되어 있다고 신기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기가 시작돼 갖고 나무가 많이 싱싱하게 보입니다. 나무들이 싱싱해 우기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셨을 거니까요. 시작도 하고 하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계시며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강의 성교 강의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해서 2번 강의했는데 사실 이번은 원조에 관련된 것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제가 믿는 거는 진심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고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메리카에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캄보디아에 베트남 난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난민을 경험한 건 그 소엘지에서 그 소엘지에 가다 보면 콩고 난민이 그때 98년에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난민들을 경험하게 됐고 또 예수에 들어와서도 캄보디아에 있는 그 베트남 난민들 경험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헤키마 칼리지 나이로비에서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웠죠. 제가 그 학생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그 수사로서 그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온 예수님들이랑 공부하니까
같이 밥을 먹고 술 한잔을 했는데 그냥 나가요. 제가 계산할 줄 알고. 근데 수수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비스왈리에도 사실 무중고라 그래가지고 언어 자체가 아시아 인구와 백인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징종이라든지 중국 사람들 비하하는 게 생겼지. 그 전에는 저도 이제 무중고니까 당연히 제가 돈 내야 되고 또 이 한 교실에 이 정도 수업이 들어가면 다 얼굴이 그런데 저만 하얘요. 그럼 교수님이 출석 체크도 제 얼굴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흰게 하나가 빠지면 야, 심 자고 있다 데려와라. 그래서 날씨 좋을 때 땡땡이도 칠 수 없었고 또 웃는 얼굴에 춤을 안 뱉는다고 하는데 자꾸 못 알아듣는 걸 질문하니까 춤도 뱉으시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신학은요, 신학 공부를 해보면 인컬처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론을 배우든 조직 신학을 배우든 어떤 학을 배우더라도 그 문화 안에서 굉장히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근데 모든 학과와 모든 클래스에서 인컬처레이션이면 접니다. 아시아 사람 혼자니까. 심지어는 유학이 뭔지 저한테 물어보고 뭐 인도 쪽도 저한테 물어보고 베트남 역사를 저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로도 받았죠.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배웠던 거는 아프리카 수사님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똑똑하고 언어적으로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졸업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 체험은 가끔 비참할 때도 있었죠. 솔직히 지금은 뭐 기분 좋게 이야기하지만 자존심도 셌고 한국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서는 가끔 어린아이 같은 취급도 받고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저한테 계속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히마 칼리지에서 공부하면서 2달에서 3달 익스포저 보낼 때 저는 주로 남수단 까족게지나 그쪽으로 왔어요. 그 우간다 국경 지역에. 그래서 그 남인 윌터니스 케어하는 거 많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제품을 그 케냐에서 받았죠. 그리고 제가 식별했던 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봉사하지만 제가 느꼈던 가장 가난한 사람은 에이즈 환자들이었고 난민이었습니다. 난민들은 그 나이로비 시내에서 숨어 사는 난민들 많이 강겜이라든지 어떤 슬럼 지역에서 많이 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투신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에게 소품 받고 명령 떨어진 게 난민 캠프였습니다. 레퓨지 캠프였고요. 그 난민 캠프를 보시면 아프리카는 거의 전 대륙에 전 나라에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운영하는 주체는 각국의 정부 플러스 유엔 난민기구입니다. 난민 조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UNHCR, 유엔 난민기구가 행정을 한다면 그 밑에 여러 가지 일들을 유엔이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푸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식량 배분, 월드 푸드 프로그램 해야 되고요. 의료는 각 난민 캠프마다 그 의료 담당 NGO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은 거의 저희 JRS, 제수 레퓨지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제가 그쪽으로 발령 났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됐던 거는 처음 제가 유아세례 줬던 숫자가 320몇 명이 있었어요. 부모님 강론이 3개월 넘게 걸리고요. 왜냐면 언어가 다 다르니까 이게 그렇지만 그 300명을 유아세례 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6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감이 떨어지니까 잠깐 숨어서 바나나 먹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저희 그 까꾸마 레퓨지 캠프가 에우제니아 소유님이 그 근처로 지금 발령이 된 걸로 아는데 거기가 그 로드와 교구에 속해 있어요. 로드와 교구 주교님은 또 저희랑 아주 예수님이랑 친한 오프스테이 쪽이신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님이 했던 말이 우리가 1년에 주는 유아보다 더 너가 한 번에 많이 줬다. 그러니까 난민 캠프는 저한테는 또 보물인 거죠. 왜냐면 여기 교포 분들 안 계시지만 교포 사회에서 종교는 종교 이상의 역할을 해요. 정보 교환도 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뭉쳐야 되고 그런 것처럼 난민 캠프 안에서의 삶은 성당과 이런 무슬림들, 모스크 개신교는 종교 이상을 뛰어넘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하게 되죠. 뭐 18만 명이 사는 까꾸마 레퓨지 캠프에도 사진이 2명 있었죠. 그리고 저는 혼자 살았고 예수연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총 건당이
캠프 안에 6개가 있는데 강론을 5분을 준비하면 옆에 인터프레이터가 한 6명 있어요. 굿모닝 에브리원 그러면서 사다마네 나는 분명히 안녕하세요만 했는데 말이 많아요. 특히 남수단 친구들은 분명히 안녕하세요만 했는데 뭐 밥은 먹었는데 아무 개는 어쩌니 그러니까 분명히 5분을 준비했는데 강론이 막 1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막 답답한 일도 있었고 위로받는 것도 있고 대신에 도전받았던 건 뭐냐면 그냥 혼자 버려진 느낌? 그러니까 UN이나 NGO가 같이 모여서 삽니다. 세큐리티 문제 때문에 그 컴파운드 안에서 그러면 내 옆방에 있는 수사님이나 수현님이 사시는 게 아니고 신자가 아닌 다른 NGO나 저희 조직의 NGO 직원이 자는 거죠. 여직원이. 그다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그 난민 캠프 안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살자가 나옵니다. 제가 있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IRC 쪽 직원 한 명 호주 친구들 자살자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 카운셀링을 받게 돼 있습니다. 3개월 한 번씩. 근데 또 신고는 안 받아도 돼요. 참 그런데 근데 그 스트레스를 매니징하기 위해서 휴가도 자주 주지만 그 각 NGO들 메이저가 7개, 유엔까지 합해서 9개가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파티를 열어요. 각 NGO가 들어가면서. 근데 저도 술 먹을 줄 알고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부라는 게 소문이 나고 사제로서 그 한가운데 파견이 되니까 제가 가면 음악 소리도 줄어들고 피하는 거예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사제 그러면 섹슈얼 어뷰즈하는 그런 아주 그 낙인을 찍어버리고 또 열심한 신자들 아프리카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 문화는 신부 앞에서 춤추는 게 너무 쑥스럽고 그러니까 가면 왕따는 거예요. 저도 혈기가 넘쳐서 어울리려고 갔는데 그 분위기에 있잖아요. 왜 제가 안 가지? 그러면 이제 상처받고 빠져주고 물론 이제 시간이 해결이 됐어요. 자주 적극적으로 해결됐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또 저희 단체 친구란 이유 때문에 낙하산으로 떨어졌는데 월요일 금요일마다 유엔에서 통합 미팅이 있으면 제가 뭘 알아서 거기 회의에 참석합니다. 앉아있으면 뭐 SGV 그 스페셜 터미널리즈를 말해요. 그러니까 섹슈얼 젠더 베이스 바이올런스를 자기들끼리 SGV 뭐 이런 언어를 쓰면 내가 무슨 그런 걸 알아듣겠습니까? 회계 같은 거 결제를 받으러 오면 아는 척을 하고 싶어도 그 직원들이 아는 거죠. 친구가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제가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굉장한 위로도 있고 굉장한 어려움도 있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쪽 발령 나기 전에 예수연이 3명이 있었다가 2년 계약이었는데 두 분은 8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한 명은 옷을 벗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순소로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에티오피아로 발령이 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동아프리카 광장주님이 저를 부른 거죠. 거기 저 프로젝트가 너무 크니까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갔는데 가서 왕따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굉장히 또 위로도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연 한 명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근데 저희가 거기서 왜 이 주제를 지금 여기서 브링하냐면 저 국제사회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세속적인 기관들과 가끔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로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난민 캠프에도 그 18만 명 중에 무슬림이 거의 10만 명이 무슬림이고 소말리아 중이고 나머지 한 4만 명이 카톨릭 신자인데 서약을 해야 돼요. 그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교육관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카톨릭 사제로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들 근무가 끝났을 때는 저는 남들은 쉴 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사제로서 변신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법이나 케냐법이나 그 난민법, 그다음에 유엔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우리 신자들 케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그 힘든 걸 강효신님이나 장사한테 말했더니 우리 선교사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덜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장에서 그런 걸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따 뭐 유엔이나 아프리카 이런 말 할 때 어떤 신부님들은 경기를 일으키세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토록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경계를 하고 또 왜 그 많은 그 페이퍼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계속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실. 그리고 미투 때도 왔지만 억울한 점은 굉장히 많지만 하지만 더 이상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공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사회복지도 정성화 신부님 만났는데 더 이상 그 카톨릭에서 아무리 우리가 희생을 해도요. 지금 감사 들어오고 이러면 봐주지 않습니다. 저희 누님도 국세청 조사과에 계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10억, 20억 자리는 봐주는데 80억 넘어가시면 무조건 조사과에서 저희 조사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서야 우리가 수행들을 믿어서 영수증 처리 안 했습니다. 그거는 봐줄 수는 있는데 마음 잡고 저희들을 치잖아요. 그럼 그것도 스캔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크리티컬하게 찰지를 해야겠지만 왜 세상이 변하고 있고 왜 정부라든지 그쪽에서 그걸 요구하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무조건 무시는 하지 말고 좀 이해를 간다면 왜냐하면 그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도 우리 신자가 있고 사목적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가면 항상 나누는 체험이 있어요. 벌써 수행들 중에 들은 분도 있고 아미칼에서도 나눴고 항상 강의를 가면 나누는 게 있는데 제가 난민 캠프에서 했던 가장 큰 체험입니다. 그걸 꼭 나누는 건데 뭐냐면 저는 전쟁 체험을 해본 세대가 아니죠. 4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여기 연세 있으신 수행님이나 슈님은 아시겠지만 전쟁을 모르다가 2010년도에 남수단이 독립을 했다가 12년도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12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내전이 터졌어요. 왜 그걸 하냐면 난민 캠프에 있는 유엔 직원들은 1년 내내 크리스마스 휴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휴가를 세이브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12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다 휴가가 빠져요. 그러면 남는 병력이 누구냐면 경비, 의료, 그다음에 신부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남았죠. 남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2012년도에 12월 달에.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까꾸마에서 트럭이 됐던 부식차가 됐던 다 유엔차가 됐던 다 가지고 그 워키초키 거쳐서 남수단 그 보더 라인에 갔습니다. 가서 사람들 싣고 이제 무조건 데리고 오는데 그때 전쟁을 처음 봤어요. 12년도에 팔다리 잘려서 오고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더라고요. 피 많이 흘리고 처음에 좀 메스크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새벽 내내 싣고 오니까 많이 도착한 날은 하루에 5천에서 7천 명 도착해요. 적게 올 때 200명. 그때 13만 명에서 18만 명 확 늘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무조건 그 국가의 주권 때문에 케냐 정부에서 나온 분들이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넘겨주면 이제 UNHCR에서 스크린하기 전에 이제 국경 없는 사단에서 빨리 뭐 물도 주고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더러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되는 건 몸수색을 다 해요. 혹시 총을 가지고 들어오면 총 가지고 캠프에 들어가면 치안이 안 좋으니까 몸수색을 다 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 다 쓰레기만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미리 전쟁이 선포되는 게 아니고 남수단 그쪽은 불이 타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다 그냥 내가 봤을 땐 쓰레기입니다. 그냥 그 플라스틱 백에 무슨 물통도 집어넣고 가끔 덜어 달러 숨겨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금이라든지 남수단 정부의 요직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고요. 거의 똑같이 넘어와서 저희가 그 초기 그 정착하는 데 데려다 놓으면 재밌는 게 3개월 안에 똑같이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똑같이 시작됩니다. 그게 경제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면 디스트리뷰션 그 푸드 해주면 그걸로 어떻게 살림을 돌려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자랑 가난한 사람은 정신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까꾸마는 그 강야 지역이에요. 40도, 42도 하다가 38도 이하로 안 떨어지는데 그 모래바닥을 막 쓸어요. 뭔가 도와줘 보이는 아침부터 할 일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식량도 부족해 죽겠는데 그걸 어째 침을 뱉었는지 어땠는지 옥수수로 술을 만들어요. 그 술 막말로 술 먹고 꼬장을 부려요. 근데 사람이 괴로워요. 거기서 극렬하게 제가 봤죠. 극단적으로 3개월 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데 저는 정신적인 것도 봤고 여기에서
남수단 그 딩카라는 유해족이 제일 잔인하게 복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는 앞에서 자식들 죽이는 거, 죽이고 또 섹슈얼 어뷰즈 하는 거. 그 자매들이 넘어오면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 캠프에서 저희 JRS가 맡고 있는 게그 멘탈 소셜 케어라고 보스턴 카니지에서 교수가 된 전문 인원이 와서 그 여성들 그 카운셀링이 들어갑니다. 그럼 저도 같이 옆에 가면 신자 자매가 성폭행 당하고 자식이 죽은 거를 보게 그냥 죽였겠어요, 좋게? 안 좋게 죽이지 미쳤는데.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려고 옆에 있어줘도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사제가 옆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수가 옆에서 카운셀링 해줘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제일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냐? 같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저희가 캠프 안에 그걸 다 맡고 있으니까 저희가 카운셀링도 들어가지만 이 트레이닝을 해요. 왜냐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그럼 그 중에 자기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더 심화 트레이닝 시켜서 보내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자매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그거 죽도록 힘든 거 알겠는데 옆 사람을 더 힘들게 긁어요. 나 힘들어 죽겠다. 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자매님들은 저희한테 도와주고 싶다고 해보거든요. 그 사람들 그건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게 해결이 돼서 좋을까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절대 그 트라우마는 없으시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 제가 함부로 이 말도 못해요. 정말 심각한 분들은 그 사이코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저는 지금 제너럴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물론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선택은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이 사람을 긁을 거야. 상처를 갖고 도울 거야. 근데 도울 때 더 큰 긍정적인 체험을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게 제가 남의 캠프에서 제일 크게 경험했던 거고요. 제 삶을 존재를 좀 힘들었던 거예요. 남의 캠프에서 제가 말라리아 그냥 원 없이 걸려봤거든요. 남들보다 더 8번 걸렸는데 이게 걸려보니까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요. 중기에서 말기 가면요. 이게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약이 좋겠어 죽겠다. 그리고 막 헛게 보여요, 진짜. 범위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40도가 넘는데 침낭 같은 거 덮고 있으면 막 덜덜덜 막 떨리고 사람이 그 상태가 되면 이 사제들이 거룩하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막 영의 식별 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프니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가 아주 단순해져요. 그 기도가 살려주세요. 계속. 그리고 걱정되는 건 어머니. 그다음에 죽는 거는 나중에 좀 높게 되는데 좀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런 좀 보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우리만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 못 받아서.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선택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화해하고 긍정적으로 갈 것인가. 거기서 굉장히 신비라고 저는 믿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그게 저는 신앙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개인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선교사로서 살면서 일이 힘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사이에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왜 외로울까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외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선교사로서 계속 원망할 것인가? 그런 시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기도로서 긍정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제가 대학생 때 항상 고민이 그거였어요. 제가 그 의식 있는 책 좀 읽어보려고 어울리지 않게. 그러면 그 막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는 인민의 양편이다. 막스가 영국에서 너무 쓰다 자기 애들이 죽는 걸 직접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증오스럽죠. 그러면서 나온 책이에요. 이 세상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세상을 깨부셔야 되는데 그 구조 자체를 깨부셔야 되는데 종교가 자꾸 하늘나라 가서 너희는 위안을 받을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니까 참아라. 그게 마약이라고 틀린 소리는 아니죠.
하지만 막스가 잘못 말했던 거는, 비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은 종교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서 세상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종교를 아편으로 써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 때문에 치열하게 목숨을 내놓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돌아와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교사로서. 이거를 다시 제가 브링하고 싶은 데는, 그러면 외부와 세속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세속은 잘못됐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교회는 고립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유럽 교회로 닮아갈 것이고, 우리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저도 한국 떠난 지 10년 됐다가 작년에 들어가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한 3개월은 계속 외국 생각나고, 계속 방송국에는 수달고 있나? 아, 이러다가 쫓겨나나?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화이트는 좀 우리가 그 세상에도 열려 있어야 되고, 좀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교황 바로 2세 때 나온 교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리즌은 페이스 앤 리즌이죠. 신앙과 있어. 뭐 다양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믿는 게 그 핵심이에요. 너무 우리가 페이스, 신앙 자체로만 빠지면 거의 그거는 저기 나주 마리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쪽에 빠지지 않고 열려 있고, 실용적이지만 또 너무 실용적이지 않고, 다시 신앙인으로서 또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지켜가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양심과 하느님 관계에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어떤 게 새로 들었을 때 거부하고 저주하고 막을 것인가,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한번 리플렉션하고 대화를 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아주 중요한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제가 선배 떠나기 전에 모습은 안 믿겠죠. 이게 저예요, 이게 저. 포샵을 좀 했죠. 이게 이제 한참 일할 때 이렇게 이제 사람이 상태가 좋아졌다가 이제 말라리아 걸리고 끝판을 찍었을 때 이게 이랬습니다. 상태가 이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죠. 지금 웃고 계시지만 신부님들도 이 단계를 거치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오면 이렇게 변해요. 또 한국에 가면 하면서 만나던 분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부님은 참 고마운 게 수녀님들 다 초대해서 2달에 한 번씩 비사를 해요. 함께. 그다음에 아주 좋은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소교고 어떤 신부님들을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냐 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 겁내 친한 척하고 막 좋은 척할 때 겁내 도와드렸는데 지금 서울 가서는 모른 척하고 상처받았어요. 누가 도와달래? 그냥 소주 한잔 하니까 이거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할까. 근데 그렇지 나도 한국에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모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여기서 도움을 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말로만 인터 릴리지어스 다이얼로그 뭐 종교 간의 대화하지 말고 세속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카톨릭 안의 회의 원조 네트워크를 보세요. 저희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요. 생명사랑 나눔운동 본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안 적으셔도. 한 끼 100원 나눔운동 대전표고요. 여기도 제가 아는 분이고, 수원 카톨릭 사회복지, 여기 까리타스죠. 그 다음에 생명사랑 운동, 이런 게 다 있고요. 제일 큰 곳은 사실은 한마음한몸 운동 본부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회의 원조 네트워크 단체들입니다. 광주 인권평화재단, 교황청 정교기구 한국지구, 저희 재단, 라파엘 클리닉 들어보셨죠? 노숙자분들. 거기가 3개로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파엘 인터내셔널은 이게 대외 원조 전문으로 갑니다. 근데 작은 단체지만 정말 일 잘해요. 칭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올마이티, 이거는 인천 쪽에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1대1 후원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 전수님들 받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평신도 중심이지만 아주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고요. 일단 바보의 나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알고 있고 가톨릭 의료협회가 있고요. 여기 CM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카리타스는 사실은 개념이 아시잖아요. 인터내셔널 카리타스 본부는 로마지만 각국의 카리타스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 국제 카리타스는 주교회의 산하에 있고요. 서울 교구의 사회복지도 카리타스라고 합니다. 광주국 카리타스고 그리고 미국 전체 카리타스는 이름을 CRS라고 합니다. 카톨릭 릴리프 서비스. 저희는 주교회에서 결정을 잘 하셔가지고 카톨릭의 모든 원조를 CRS로 모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카톨릭 릴리프 서비스가 월급도 제일 세고요. 원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 본부는 로마에 있고 필리핀 추기경님이 의장으로 계시지만 그래도 각국의 그 독립성을 보장해 줍니다. 사실 이 전체 모임도 주관은 사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에서 하고 있고 그 책임은 그 대국교 오신분이 맡고 계시고요. 피스메이커는 그 카톨릭 그 무료원인가요?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관련된 업체분들이 모아서 도와주는 단체들, 이게 나왕으로 좀이고요. 고통받는 교회 돕기는 ACN은 최근에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은 저희 추기경님이 맡고 있지만 여기는 하여튼 가난한 교회를 돕는데요. 북한이나 이런 데 좀 청했는데 그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교황청이고 이분의 책임자분은 통신도세요. 독일에 있습니다. 그 분분 저번에 오셨는데 하여튼 여기를 통해서도 고통받는 교회를 도움을 좀 청해봤는데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서 돈 걷어서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분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청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단체를 다 리스트하냐면 여기가 다 이렇게 많은데 카톨릭 내에서만 이렇게 많은데 개신교라든지 온불교는 어마어마하고요. 한국 사회만 해도 등록된 단체가 1000개가 아닙니다. 수천 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퀘스천 마크가 뭐였냐면 그렇게 힘들 때 학교 지으라고 명령해서 한국 갔더니 한국 예수가 누구냐고 저한테 그래서 모금도 이 수도에 신분들은 모금하기 힘들어요. 교구 저희들은 유학생활을 밖에서 했기 때문에 교구 신부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수도에는 이렇게 신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청할 수도 있는데 제 질문은 뭐였냐면 카톨릭 내에서도 이런 많은 원조 단체가 있는데 왜 나는 그 오랜 기간 밖에서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지? 그게 저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됐고 뭘 깨달았냐면 이게 다 인맥이더라고요. 저희 재단도 사실 상임이사 하시는 분이 친한 분들 우선으로 주는 것 같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하여튼 거기에 대한 좀 반성이 됐고 반면에 그 개신교 쪽 단체에도 우리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일해요. 사실은 아주 예를 들어서 UN 제네바 본부에서 일하는 개신교 아주 큰 단체 대표부에 있는 사람은 우리 성현 대사 철제 아들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제네바 박사인데 아주 똑똑하고 그 사람이 한 1년에 몇십억 대외 원조 ODA를 다 따서 국내버스를 줍니다. 우리 신자들도 능력조사 그리고 사실 국내버스 뭐 차드 지부장, 남수단 지부장, 그 전에 케냐 지부장 다 신자들이죠. 그리고 월드 비전 한국에서 60% 이상 성장을 이끈 사람이 사실 누구죠? 함비아시잖아요. 독일이 우리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가톨릭 안에서도 좋은 문제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던지는 말은 이거는 세속적이야, 인조야 그래버리면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안에서도요 국제기구나 큰 NGO는요 엘리트들만 취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코이카 인턴으로 가잖아요. 경쟁률 20대 1이 넘어요. 스카이 나온 애들이 주로 가요.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그 친구들은 그 경력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직장을 갖게 됩니다. 저부터 그랬어요. 저부터 대학생 때 지금도 우리 대학생들이 해외에 봉사하고 싶으면 부잣집 아들 아니면 가기 힘들어요. 지금 비행기 표값 자기한테 하죠. 사고 터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거기 생활비는 누가 내줄 건가. 근데 개신교는요 코이카 그 종류가 많습니다. YP, 영프로페셔널, KCOC, 뭐 해외 봉사단
이쪽에 개신교 애들은요, 국가 월급을 받고요. 175에서 200, 비행기 왕복 받고요. 보험 전체 다 해결해 주고요. 국가 소속이니까 케어 다 해주고요. 이 친구들 목사님 계신 선교 지역에 가요. 코이카 소속으로. 그 친구들이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우리 카톨릭은 아이들이 감동받고 와서 그냥 실업자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극단적이어서 죄송합니다. 들은 소리니까요. 제가 직접 봤고, 개신교는 갔다 와서 이 교육 때문에 취업이 잘 돼요.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카톨릭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싶고 집이 가난하면 갈 수 없는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조차도 왜 못 줄까에 대한 사실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지원사도 하겠지만 코이카도 어렵습니다. 따는 게 그 입찰이라고 해서 200억 단위에서 300억 단위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국가대 국가라서 저희가 개입하기가 힘들고요. 그 삼성에서 원래는 그 저번에 뭐 비리 터졌잖아요. 그 뭐냐, 최순실 씨 도와주다가 거기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500억을 아예 사랑의 공동모금에 냅니다. 그러면 250억 정도는 공동모금에서 쓰게 되고, 삼성이 자체적으로 컨택돼서 자기들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각국의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CSR이 있습니다. 그걸 코이카를 통해서 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5대5이거나 4대6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6을 지원해주면 40%는 저희가 내서 또 해야 되는 거고요. 1억에서 2억 밑에는 그냥 수령자 아이디어를 내서 지원하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페이퍼 작업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왜 페이퍼 작업이 중요하냐면요. 저도 최근에 그 코이카라든지 서울시청 입찰을 들어가 보니까 죽습니다. 죽어. 논문 한 3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직원들이야 저도. 거기에 영수증 처리 다 해야 되고요. 우리 재단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재무제표 데이터들이 다 집어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투명성이 못하죠. 투명성. 어느 외부 감사가 들어와도 끈떡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면요, 언젠가는 저는 일이 터질 거라고 믿습니다. 벌써 사회복지 쪽은 조금씩 터질,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닌데 영수증 처리라든지 그 회계 쪽 성과표를 잘못 공시하셔가지고 그 계약이 해서 그런 케이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제 말은 정부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어려움은 분명히 많은데 대신에 우리 실력도 늘고 투명성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투명성. 더 이상 세속사회는 좋은 의도로만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고요.